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녁에 양말을 벗으셨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 동안 지워지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분이 본인의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콩팥의 좋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바로 그 음식과 약이 오히려 콩팥을 파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콩팥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2년간 신장내과를 연구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온 문창수입니다. 올해로 65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건강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이 8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 7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왜 콩팥은 증상 없이 망가지는지 그 무서운 원리입니다. 알고 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셋째, 우리가 평생 먹어온 뜨거운 국물 밥상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넷째, 관절 아플 때마다 드시는 진통제가 어떻게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콩팥의 치명적인 음식과 습관 5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오늘부터 집에서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콩팥 살리기 습관들입니다. 8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투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 7가지입니다.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검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 손으로 종아리 앞쪽 뼈가 있는 부분을 꾹 5초만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손을 떼보세요. 어떠세요? 피부가 금방 원래대로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손가락 자국이 남아서 한참 동안 그대로 패여 있으시나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우리 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당연히 옆구리가 아프거나 소변에 변화가 오거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오해예요.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만성 콩팥병 환자사 8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된 환자의 78%가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하라더라고요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78%입니다. 10명 중 거의 8분이 아무 증상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뒷골이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전체 기능의 약 73%가 망가질 때까지 단 하나의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에는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콩팥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게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면 투석 직전에 콩팥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매일 화장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시고 물을 내리기 전에 딱 5초만 멈춰 보세요. 거품이 있으신가요? 남성 우리 분들은 서서 소변을 보시기 때문에 낙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5분, 10분 지나도 꺼지지 않고 비눗방울처럼 변기벽에 촘촘하게 남아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거품이 아닙니다. 콩팥의 거름망이 찢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옵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바로 그 끈질긴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단백뇨가 있는 우리 분들은 5년 이내에 투석을 시작할 위험이 3.4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소변 색깔이 탁한 콜라색이거나 붉은 빛이 돈다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미세한 우리 혈관이 터져 피가 나오는 혈뇨일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 가까운 내과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가 바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종, 즉 붓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쌍꺼풀이 묻힐 정도로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으셨나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짠 소금물과 노폐물들이 몸 안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리와 발목, 눈 주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콩팥이 숨이 막혀 헐떡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좀 무리해서 부었겠지 하고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3개월을 넘기시다가 투석실에 앉게 되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봐왔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중 많은 우리 분들이 체념하시거든요. 하지만 콩팥이 병들면 완전히 다른 이유로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콩팥은 피를 맑게 하는 일 외에도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뼛속 골수에게 적혈구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적혈구가 뭐냐고요? 우리 피 속에서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콩팥이 병들면 이 호르몬이 뚝 끊깁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극심한 빈혈이 찾아옵니다. 온몸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하루 종일 가위 눌린 것처럼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탓으로 돌리시던 그 이유 없는 피로감,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콩팥이 독소들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이 독소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결국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성 가려움증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41%가 이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신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 분들은 온몸을 긁어서 상처를 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비싼 바디로션을 바르고 피부과 연고를 발라도 전혀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망가져가는 콩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오심과 구역감, 그리고 입냄새입니다. 입맛이 갑자기 뚝 떨어지셨나요? 아침에 양치할 때 헛구역질이 나시나요? 입에서 이상한 쇠맛이나 뭔가 쓴맛이 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던가요? 이 증상들은 노폐물이 우리 피 속에 쌓여서 우리 위장 점막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다섯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소변 냄새 성분인 요소가 우리 피 속에 쌓이면 입에서도 소변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시다면 콩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나이 탓이라고 많이들 넘기시죠. 하지만 콩팥이 칼슘과 인이라는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신경이 제멋대로 흥분하면서 근육이 비틀리는 근육 경련이 옵니다. 특히 새벽 2시, 3시에 종아리를 부여잡으며 비명을 지르며 깨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드시죠? 그런 우리 분들은 꼭 콩팥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턱까지 숨이 차오르고 밤에 똑바로 누워서 자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쁘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배출하지 못한 물이 폐에 차오르고 있는 아주 위험한 폐부종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거품료, 부종, 이유 없는 피로, 피부 가려움증, 오심과 입냄새, 야간 근육 경련, 그리고 호흡 곤란.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내과에 전화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투석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콩팥은 이렇게 조용히 증상도 없이 망가지는 걸까요? 그 무서운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정기검진이 그토록 중요한지 절로 깨달으실 겁니다. 잠깐 먼저 콩팥이 얼마나 대단한 기관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콩팥은 등 뒤쪽 갈비뼈 아래에 하나씩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먹만 한 기관이 매일 쉬지 않고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큰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 정도인데 거의 그만큼을 매일 24시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냅니다. 콩팥 안에는 우리 사구체라는 아주 정교한 필터가 있습니다. 한쪽 콩팥에 약 100만 개씩, 두 콩팥 합해서 200만 개의 우리 사구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가는 혈관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교한 필터들이 우리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완벽한 자동 분리 수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사구체가 손상을 받아도 처음에는 남은 우리 사구체들이 추가로 일을 나눠 맡는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전체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다가 남은 우리 사구체들도 과부하가 걸려서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바로 증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구체의 73%가 망가져도 남은 27%가 필사적으로 버티며 일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아무 신호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실제로 자신이 만성 콩팥병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의 비율이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분 가까이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크레아티닌 검사와 우리 사구체 역화율 검사, 그리고 소변 단백질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돈 한 푼 안 들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우리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약 34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매년 7.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도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해답이 이제부터 드릴 세 번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뜨거운 국물 밥상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김치찌개는요?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뜨겁고 칼칼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국물 요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하루에 권장하는 나트륨 총 섭취량이 이 0mg인데 찌개 한 그릇만으로 그 75%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김치찌개는 더합니다. 평균 700mg이 넘습니다.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 전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짠맛이 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우리 혀의 짠맛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싱겁게 느껴지고 자꾸 간을 더하게 됩니다. 식어서 먹어보면 그렇게 짤 수가 없는 음식이 뜨거울 때는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참 많이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고 오직 밥심 하나로 버티셨죠. 자식들 키우느라 짭조름한 찌개에 밥을 후루룩 말아 드시고는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그 시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잖아요. 내 건강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고생이 이제 콩팥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고농도 나트륨 용액이 5분도 안 되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콩팥이 이것을 내보내려고 엄청나게 일합니다. 몇 끼니마다 콩팥에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3끼, 그것도 뜨거운 국물을 곁들여 드시면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모세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수도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듯이 높은 혈압은 이 가는 혈관들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그렇게 파괴된 우리 혈관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콩팥 전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mg을 넘는 우리 분들은 적정 섭취량인 분들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평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100mg입니다. 권장량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면 국물을 아예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것입니다. 찌개의 건더기는 그대로 드시고 국물은 2-3 숟가락만 맛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혀는 2주만 지나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2주 후에는 오히려 이전에 드시던 국물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음식을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짠맛을 못 느끼니까 자꾸 간을 더하게 됩니다. 음식이 약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식으면 본래의 짠맛을 훨씬 잘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실 뜨거운 음식은 식도와 우리 위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약간 식혀 드시는 우리 습관이 콩팥뿐 아니라 우리 위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국을 직접 끓이실 때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내시는 것입니다. 천연 재료로 깊은 맛을 내면 화학 조미료나 소금을 훨씬 적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우리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40% 이상 줄이면서 오히려 음식 맛이 더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매일 찌개를 끓이고 맛을 보고 또 드시다 보니 언젠가부터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셔서 소금을 더 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다리가 양쪽 다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신어지는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콩팥 기능이 50위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국물을 끊으라고 하셨는데 평생 국물로 밥을 드신 어르신께서는 그게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린 것이 국물을 끊는 게 아니라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온도를 조금 낮춰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다리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이 63까지 회복됐습니다. 어르신이 오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을 때 저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음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짠 국물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절 아프실 때마다 드시는 그 진통제,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한 알 드시죠? 아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이름의 약들이에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효과도 빨라서 우리 어르신 세대분들 중에 이 약을 습관처럼 드시는 우리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콩팥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은 매우 적습니다. 이 약들의 정식 이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영어로는 NSAID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약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대신에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뚝 줄어듭니다. 콩팥이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고 굶주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조직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하시는 우리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2.7배입니다. 매일 드시는 우리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4.2배까지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신 우리 분들이 이 약을 드시면 남은 콩팥 기능마저 급격히 떨어집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최동현 씨 이야기를 드릴게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안 아픈 날이 없으셨습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니 매일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를 3알, 4알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2알로도 충분했는데 나중에는 4알을 드셔도 효과가 없어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시다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콩팥 기능 수치가 38이었습니다.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담당 의사가 이대로 가시면 3년 안에 투석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진통제를 끊고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으로 바꾸신 후 2년 만에 콩팥 기능이 47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투석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동현 씨는 저에게 왜 아무도 진통제가 이렇게 무섭다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절이 아픈데 그냥 참으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약이에요. 이 약은 콩팥 혈류를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꼭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찜질, 냉찜질을 번갈아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통증이 심하시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만약 꼭 소염진통제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최소 용량을 최단 기간만 드세요. 그리고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셔서 콩팥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약국에서 파는 소염진통제는 응급 상황에서 며칠만 드시는 약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약이 아닙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콩팥 지키시면서 통증도 관리하시는 방법을 꼭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건강하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에 가장 큰 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집에 영양제 몇 가지나 있으세요?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프로폴리스, 유산균, 단백질 보충제까지 우리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평균 5가지에서 7가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양제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적정량이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우리 분들은 영양제가 양날의 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습니다. 고함량 비타민 C 영양제가 인기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0mg, 3-0mg짜리 제품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성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이 0mg을 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습니다. 여성도 비슷했습니다. 1.5배 높아졌습니다. 신장 결석은 한 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막으면 콩팥이 부어오르면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석이 콩팥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C 권장량은 하루 100mg입니다. 귤 한 개면 충분합니다. 고함량 영양제는 대부분 이 양의 10배에서 30배를 한 알에 넣어 놨습니다. 30배를 콩팥이 건강하신 우리 분들은 과잉 섭취에도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신 우리 분들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쌓입니다. 칼슘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우리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시는 우리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시면 역시 신장 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를 하루 200mg 이상 드시는 우리 분들은 결석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제로 섭취한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과 다르게 흡수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혈중으로 들어가면 혈관벽에 석회가 침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백질 보충제 이야기도 해드려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이야기도 산더도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콩팥의 과부하를 거는 것입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으신 우리 분들은 고단백 식이가 콩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하루 체중 1kg당 1.3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다 끊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것만, 적정량만 드셔야 합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정상이 아니신 우리 분들은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함량 제품을 피하세요. 비타민 C1 0mg 이상, 칼슘 500mg 이상은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저함량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실 때는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따로 비타민 C를 또 드시면 과다 섭취가 됩니다. 지금까지 영양제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안 좋으신 우리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드릴 차례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십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이 콩팥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우리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참외, 토마토 같은 과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노화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반컵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염증 지표가 23% 감소했습니다. 또한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졌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도 낮은 편입니다. 100g당 약 77mg 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가 100g당 358mg인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껍질을 깎은 사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껍질을 깎는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지만 동시에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깎으시면 칼륨 함량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장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의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혈압 관리는 콩팥 건강에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귤입니다. 귤은 비타민 C가 풍부하면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귤 하나에는 비타민 C가 약 3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영양제로 과다 섭취하는 것보다 귤로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귤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우리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18% 느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과일을 드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을 그대로 드시면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소화됩니다.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런데 갈아서 드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급격하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치솟습니다. 혈당이 자주 치솟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콩팥의 미세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는 아무리 천연이라도 콩팥에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주스로 만들면 양이 적어 보여서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사과 하나를 그냥 드시면 배가 부르지만 주스로 만들면 사과 3개도 금방 마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칼륨과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블루베리, 껍질 깎은 사과, 귤, 이 3가지를 하루에 소량씩 그대로 씹어서 드세요. 블루베리는 한 줌, 사과는 반쪽, 귤은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믹서기는 멀리 치워두세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콩팥의 치명적인 음식과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예 끊으시거나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과자, 빵,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색과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것을 잘 배출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피 속에 쌓입니다. 우리 피 속에 인이 쌓이면 우리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골다공증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혈관에 칼슘과 인이 침착되면서 우리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가공식품을 가급적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 과다 섭취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이 콩팥을 압박합니다. 특히 구이로 드실 때 생기는 최종당 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콩팥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 붉은 고기를 하루 2끼 이상 드시는 우리 분들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1.4배 높았습니다. 따라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시고 생선이나 두부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과 타우린,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캔에 카페인이 커피 2잔 분량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앗고 콩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우리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젊은 우리 분들이 많이 드시지만 요즘은 피로 해소를 위해 우리 어르신들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팥을 생각하시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피로할 때는 그냥 물을 드시고 10분만 휴식을 취하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콩팥의 직접적인 독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탈수가 됩니다. 둘 다 콩팥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술과 함께 먹는 안주들이 대부분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입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우리 분들은 한 잔도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콩팥 세포의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시시나요? 그러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우리 피 속의 노폐물 농도가 높아지고 콩팥이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과부하입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에 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부종이 있으신 우리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공식품 줄이기, 붉은 고기 과다 섭취 피하기, 에너지 음료 끊기, 술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주제입니다. 집에서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하실 수 있는 콩팥 살리기 우리 생활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는 것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피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피 속에는 노폐물 농도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면 묵은 노폐물들이 콩팥으로 흘러가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냐고요? 차가운 물은 우리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위장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식도에 좋지 않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셔주세요. 한 모금 마시고 10초 쉬고 또 한 모금 마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야 우리 위장에 부담이 없고 수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아침 물 한 컵에 우리 습관이 자리 잡으시면 하루 종일 물을 잘 드시게 됩니다. 습관의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물 줄이기입니다. 뜨거운 국물 밥상의 나트륨이 콩팥에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2-3숟가락만 맛보세요. 처음 2주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주만 버티시면 우리 혀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오히려 예전 국물이 너무 짜서 못 드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이 콩팥에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둘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고혈압은 콩팥병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을 5에서 10 정도 낮춰줍니다. 셋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당뇨도 콩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저녁 식사 후 30분, 이렇게 2번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루 7시간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온몸에 염증 물질이 늘어납니다. 콩팥도 이 염증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밤새 콩팥이 고혈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우리 분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분들에 비해 만성 콩팥병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밝은 화면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자리에서는 잠만 주무세요. 5번째 습관은 1년에 한 번 콩팥 검사 받으시는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우리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콩팥 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면 더 자주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콩팥 기능을 유지하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투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00배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 살리기 5가지 우리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 국물 줄이기, 매일 30분 걷기, 7시간 수면, 1년에 한 번 검사. 이 5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8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신호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거품료, 부종, 만성 피로, 피부 가려움증, 오심과 입냄새, 야간 근육 경련, 호흡 곤란,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시면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콩팥은 73%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 검진만이 답입니다. 셋째, 뜨거운 국물의 고나트륨이 콩팥을 압박합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줄이세요. 넷째,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면 콩팥 혈류가 차단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최소량만 드세요. 다섯째, 고함량 영양제가 오히려 신장 결석과 콩팥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적정량을 지키세요. 여섯째, 블루베리, 껍질 깎은 사과, 귤이 콩팥에 좋은 과일입니다. 믹서기 말고 그대로 드세요. 일곱째, 가공식품, 붉은 고기 과다, 에너지 음료, 과음, 수분 부족이 콩팥의 적입니다. 여덟째, 아침 물 한 컵, 국물 줄이기, 30분 걷기, 7시간 수면, 연 1회 검진이 콩팥을 지킵니다. 이제 추가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 이야기입니다. 된장, 김치, 마늘, 이것들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분들이 된장은 짜니까 콩팥에 안 좋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된장은 짭니다. 하지만 된장에는 단순히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소플라본, 멜라노이딘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콩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안 좋지만 하루 한 숟가락 정도의 된장으로 맛을 내시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물에 풀어서 드시지 말고 쌈장처럼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국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상추에 밥 싸서 된장 조금 찍어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짠 음식이지만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유산균이 우리 장 건강을 좋게 만들면 장에서 독소가 덜 생기고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김치 국물은 피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조금만 드세요. 마늘은 정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일본 효고현 의과대학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이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마늘 2~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우리 위장에 자극이 되니까 구워서 드시거나 음식에 넣어 익혀서 드세요. 이제 스트레스와 콩팥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매일 반복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콩팥으로 가는 우리 혈관이 수축됩니다. 콩팥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높아진 혈압과 혈당이 콩팥의 미세 우리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우리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1.6배 빨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콩팥을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깊은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실 때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4번에서 5번 반복하시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걷기 운동입니다. 아까 콩팥, 우리 건강을 위해 걷기를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 해소에도 걷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봉팥, 걸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해되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시면 스트레스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시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다섯째,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시는 일을 하실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바둑, 장기, 뭐든 좋습니다. 이제 혈압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에서 혈압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콩팥의 우리 사구체는 아주 가는 혈관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가는 혈관들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대한고혈압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목표 혈압은 130/80 이하입니다. 일반인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우리 생활 습관은 이미 말씀드린 것들과 겹칩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걷기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 이것들이 혈압에도 좋고 콩팥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체중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의 주요 원인입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를 넘어가면 콩팥의 직접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콩팥을 공격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이시면 체중 감량을 고려해 보세요. 급격하게 빼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2kg에서 3kg씩 천천히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드려야 합니다. 당뇨는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뇨로 인한 콩팥 손상을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투석을 시작하는 분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 환자입니다. 높은 혈당이 콩팥의 미세 우리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어서 우리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피가 잘 안 흐르고 콩팥 조직이 산소를 못 받아서 죽어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우리 분들은 혈당 관리가 콩팥 관리와 직결됩니다. 당화혈색소 HbA1c를 7%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식사하실 때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폭이 32% 낮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금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콩팥, 우리 혈관이 수축됩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또한 담배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콩팥의 미세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금연학회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콩팥병 위험이 2.2배 높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시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담배를 끊으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콩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금연 상담과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스스로 콩팥 상태를 체크하시는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체중을 재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체중이 1kg 이상 늘어났다면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소변 색깔과 양을 확인하세요. 맑은 연노란색이 정상입니다.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탁하거나 붉은 빛이 돌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변 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셋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세요. 집에서 혈압계로 아침과 저녁에 재시면 됩니다. 130, 80 이하를 유지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발과 발목의 부기를 확인하세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셨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콩팥이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피로도를 체크하세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피곤하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은 수첩에 매일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한 식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싱겁게 드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0mg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물을 줄이고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내세요. 둘째, 단백질을 적당히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48g에서 60g입니다. 계란 2개와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됩니다. 셋째, 칼륨 섭취에 주의하세요.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우리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바나나, 참외, 토마토, 감자, 시금치 같은 고칼륨 식품은 조심하세요. 채소는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줄어듭니다. 넷째, 인 섭취를 줄이세요.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인산염을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세요. 다섯째, 수분 섭취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부종이 없으신 우리 분들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드시면 됩니다. 부종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딱 3가지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1컵. 둘째, 식사 때 국물 줄이기. 셋째, 하루 한 번 15분 걷기. 이것만 일주일간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걷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시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 앞당기시거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로민 종국 투고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지칩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천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검진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80분 가까이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망가지는 기관입니다. 73%가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거품료, 부종, 이유 없는 피로, 피부 가려움, 오심과 입냄새, 야간 근육 경련, 호흡 곤란.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뜨거운 국물 밥상이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줄여주세요. 관절 아플 때마다 드시는 소염 진통제가 콩팥 혈류를 차단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최소량만 드시고 가급적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건강하려고 드시는 고함량 영양제가 오히려 신장 결석과 콩팥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적정량을 지키시고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팥에 좋은 과일은 블루베리, 껍질 깎은 사과, 귤입니다. 믹서기에 갈지 마시고 그대로 씹어서 드세요. 가공식품, 붉은 고기 과다, 에너지 음료, 과음, 수분 부족이 콩팥의 적입니다. 이것들을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싱겁게 요리해 드세요. 아침 미지근한 물 1컵, 국물 줄이기, 매일 30분 걷기, 7시간 수면, 1년에 1번 검진. 이 5가지 우리 습관이 콩팥을 살립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된장과 김치의 발효 유산균은 우리 장 건강을 통해 콩팥을 돕습니다. 마늘은 혈압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단,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시면서 적당량만 드세요. 스트레스는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깊은 호흡, 걷기, 충분한 수면, 대화, 취미 활동으로 관리하세요. 혈압은 130, 80 이하로 유지하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꾸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담배는 콩팥, 우리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매일 체중, 소변, 혈압, 부종, 피로도를 체크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병원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콩팥이 건강해야 우리 삶이 건강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도 못 가시고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시지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콩팥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32년간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셔서 우리 생활 습관만 바꾸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늦게 발견하셔서 결국 투석실에 앉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정보였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아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조금 남겨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물 1컵 드세요. 그것으로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우리 콩팥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우리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이웃들께서도 이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막을 수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우리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읽고 답변 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창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